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한씨 문중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던 양반댁이었으나 집안의 어르신이 잇따라 세상을 뜨고 소송에 휘말려 전답이 반이나 줄어들자 살림은 기우뚱거렸지요. 대문 밖 행랑채는 비어있고 사랑채 기둥은 금이 가 있었으며 안채 처마 끝에는 제비집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봄 한시댁에는 머슴한 사람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노준석이라 했습니다. 25 안팎으로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키는 훤칠했으나 옷차림은 남루했고 얼굴빛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지요. 한시댁 주인 한윤기 대감은 준석을 처음 본 날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먼 고을에서 떠돌다 이곳에 닿았습니다. 일은 할 줄 아는가? 밭 갈고 집 나르는 일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머슴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요. 준석은 그렇게 한시댁 행랑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우물에서 두레박질을 하고 낮이면 밭을 갈았으며 저녁이면 나무를 패어왔지요. 말수는 적었으나 시킨 일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준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알았고 셈에 밝았으며 장부를 다룰 줄 알았지요.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시댁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설원이라 했지요. 21살의 처자였으나 혼처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자 혼담을 청하는 이가 뚝 끊겼으니까요. 설원은 안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한윤기 대감은 마음이 약한 분이었지만 집안 살림은 딸 설원이 도맡고 있었지요. 장독대를 살피고 곡간을 정리하며 머슴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설원의 몫이었습니다. 준석이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설원이 뒤란으로 나와 장독대를 열어보는데 갑자기 장독 뚜껑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그 순간 누군가가 번개처럼 달려와 뚜껑을 받아냈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설원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뚜껑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올려놓고는 물러섰지요. 그때 설원은 준석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으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습니다. 머슴의 손치고는 묘하게 단정했지요. 그날 이후 설원은 준석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원은 사랑채에서 부친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지요. 올해 세곡을 어찌 마련할지 걱정이구나. 전답이 줄어 수확이 예전 같지 않으니. 설원이 대답하려는데 밖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 나무를 패어왔습니다. 그래, 쌓아두게. 준석이 나무를 사랑채 옆에 차곡차곡 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원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준석은 나무를 정갈하게 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설원은 곡간을 정리하다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어지럽게 얽혀 있어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마당에서 준석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아씨,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장부를 보는데 알 수가 없구나. 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설원이 펼친 장부를 힐끗 보더니 말했지요. 저기 적힌 숫자는 지난해 가을 수확량이고 아래 것은 납부한 세곡입니다.
설원은 깜짝 놀라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머슴이 장부를 읽다니. 준석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물러섰지요. 죄송합니다. 주제넘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헤맸을 것이다.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설원은 그런 준석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저 사람은 보통 머슴이 아니다. 어쩐지 마음속에 짐작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설원은 준석에게 이런저런 물음을 던지곤 했습니다. 대답은 늘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장마가 쏟아지던 어느 날 설원이 처마 끝에서 빗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준석이 삿갓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설원이 불렀지요. 준석아, 잠깐만 오너라. 준석이 처마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빗물이 삿갓에서 뚝뚝 떨어졌지요. 이 비에 어디 가는 길이냐? 밭둑을 살펴보려 합니다. 물이 넘칠까 걱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쓸 일이냐? 마님께서 걱정하실까 염려됩니다. 설원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는구나. 그날 밤 설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씨와 머슴 사이에 무슨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분의 벽은 높고 두터웠습니다. 준석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원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요. 자신은 머슴일 뿐이었고 설원은 양반댁 아씨였습니다. 밤마다 행랑채에 누워 달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문중 친척 유명찬이라는 자가 자주 드나들며 대감을 찾았는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준석은 사랑채 뒤를 지나다 유명찬과 대감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감, 제가 문서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즘 살림이 어려우시니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도와준다니 든든하구나. 준석은 그 말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슴의 입으로 무어라 말할 수 없었지요. 다만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준석과 설원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품은 채 말없이 각자의 자리를 지켰지요. 신분의 벽 앞에서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한윤기 대감이 병석에 누웠습니다. 오래 묵은 병은 아니었으나 기력이 떨어져 자리 보전을 하게 되었지요. 설원은 밤낮으로 부친을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며 정성을 다했지만 대감의 기운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중 친척 유명찬이 찾아왔지요. 유명찬은 35 나이에 제법 배를 내민 사내였습니다. 같은 한씨 문중이었으나 반개였고 집안 형편은 한윤기 대감댁보다 나았지요. 얼굴에는 늘 웃음을 띠고 있었으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명찬은 사랑채로 들어서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대감, 몸은 좀 어떠십니까? 명찬이 왔는가? 이렇게 누워 지내니 민망하구나. 아닙니다. 집안 어르신이 편찮으시니 제가 힘이 되어야지요. 유명찬은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랑채는 예전만 못했지요. 벽지는 해졌고 문풍지는 찢어진 곳이 있었으며 먼지가 쌓인 책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유명찬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지요. 대감, 제가 보기에 집안 살림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림을 정리하다니? 문서도 정돈하고 세곡 장부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께서 편찮으시니 제가 거들겠습니다.
한윤기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중 친척이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더구나 몸이 불편한 처지였으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맙네. 그럼 자네에게 맡기겠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유명찬은 그날부터 한시댁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문서를 펼쳐보고 곳간을 살피며 장부를 뒤적였지요. 설원은 안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부친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준석은 행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쓸다가 유명찬이 곳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지요. 준석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슬그머니 곳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유명찬이 토지 문서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새 종이에 뭔가를 베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유명찬은 한윤기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장부를 점검하다 보니 쇠곡이 부족합니다. 쇠곡이 부족하다니? 예. 납부해야 할 양보다 모자랍니다. 이대로는 관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쇠곡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일이었지요. 관아에서 문제 삼으면 집안이 더 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제대로 거두었을 텐데 장부를 보니 분명합니다. 어디선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유명찬은 그렇게 말하며 슬쩍 준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은 마당에서 물을 깃고 있었지요. 유명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머슴들이 곳간을 드나들지 않았습니까? 머슴들이? 곳간 열쇠를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조심해야 합니다.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명찬의 말이 계속되자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날 밤 유명찬은 혼자 사랑채에 남아 문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토지 문서 여러 장을 꺼내놓고는 먹을 갈아 무언가를 적어 넣었지요. 원래 있던 내용 위에 살짝 덧칠하듯 글자를 고쳐 넣었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습니다. 한윤기 대감이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었지요.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유명찬은 그 위조 문서를 품에 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이 문서를 담보로 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그리고 쇠곡이 부족하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유명찬이 몰래 빼돌린 것이었으니까요. 곳간 열쇠를 몰래 본떠 만든 뒤 밤중에 쇠곡을 조금씩 빼내어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머슴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지요. 준석은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 곳간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준석은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습니다. 유명찬이었습니다. 그는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자루 속에서는 곡식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저자가 쇠곡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뛰쳐나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머슴인 자신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었지요. 준석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말입니다. 며칠 뒤 유명찬은 한윤기 대감에게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대감, 관아에서 쇠곡 독촉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납부 기한이 코앞인데 부족한 쇠곡을 채우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유명찬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누군가 곳간에서 곡식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빼돌렸다니. 누가 그런 짓을?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곳간 열쇠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 말에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곳간 열쇠는 설원이 관리했지만 머슴들도 가끔 드나들었으니까요. 유명찬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제 생각에는 새로 들어온 머슴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석을 말하는가? 예. 그자가 들어온 뒤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은 마당 한 구석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유명찬의 목소리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왔지요. 준석은 도끼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자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 설원은 부친을 뵙고 나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안채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멀리 행랑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원은 문득 준석을 불러 진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씨가 머슴을 밤에 부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설원은 그저 행랑채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 역시 행랑채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채 마루에 앉아있는 설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달빛 아래 그 모습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준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지요.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뒤 유명찬은 위조한 차용증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윤기 대감에게 내밀었지요. 대감,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이게 무엇인가? 대감께서 예전에 돈을 빌리셨다는 차용증입니다. 대감은 깜짝 놀라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돈을 빌린 적이 없네. 하지만 문서가 분명합니다. 혹시 잊으신 게 아닙니까? 유명찬은 그렇게 말하며 대감을 몰아붙였습니다. 진실은 이미 엉켜 있었고 거짓은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한시댁에는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한시댁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온 것이지요. 유명찬이 관아에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문서에 허위가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관리는 사랑채에 들어서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윤기 대감, 세곡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어찌된 일이오? 대감은 병석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지요. 날이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 제대로 거두었을 텐데 곳간을 조사하겠소. 관리는 하인들을 데리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곡식이 생각보다 적었지요. 유명찬이 미리 빼돌려 놓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장부와 실제 양이 맞지 않소. 설원이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날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런 일을 할 리 없습니다. 오해가 아니오. 증거가 분명하오. 유명찬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내 관리에게 건넸지요. 날이 이 차용증을 보십시오. 한윤기 대감이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세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 문서 형식도 그럴듯했지요. 물론 모두 유명찬이 위조한 것이었지만 관리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문서대로라면 대감댁에 큰 빚이 있소. 토지를 압류해야겠소. 압류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설원이 다급히 말했지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한시댁 토지에는 압류 표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답 반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지요. 설원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유명찬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지요. 이제 남은 것은 머슴 준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명찬은 관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리, 제 생각에 이 일은 머슴이 꾸민 것 같습니다. 머슴이라니? 예. 새로 들어온 머슴 노준석이라는 자입니다. 그자가 곡간을 드나들며 곡식을 빼돌렸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소? 그자가 유난히 곡간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것 같더이다. 보통 머슴이 아닙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슴이 곡간을 털었다는 이야기는 그럴듯했지요. 다음 날 아침 관리가 다시 한시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포졸들을 대동하고 왔지요. 머슴 노준석을 끌어내시오. 준석은 행랑채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지요. 설원은 안채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곡간에서 곡식을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실이냐?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증인이 있다. 유명찬이 나섰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지요. 제가 보았습니다. 이자가 밤중에 곡간을 드나들었습니다. 준석은 유명찬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깊었지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나리께서 곡간을 드나든 것은 저 유명찬입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유명찬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지요. 머슴 주제에 양반을 모함하다니. 내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준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밤중에 본 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머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양반을 모함하다니. 내 죄가 더 무겁구나. 나리,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닥쳐라. 내가 곡간 열쇠를 어떻게 구했는지 대라. 저는 열쇠를 만진 적도 없습니다. 설원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채에서 뛰어나와 마당으로 달려갔지요. 나리, 준석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오해입니다. 관리가 설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씨께서 무엇을 아십니까? 증거가 분명한데 어찌 오해라 하십니까? 증거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준석은 성실한 머슴입니다. 유명찬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씨, 머슴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입 조심하십시오. 설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유명찬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지요. 관리는 준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증거가 있고 증인도 있다. 내 죄는 명백하다.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나리, 그것만은 안 됩니다. 설원이 다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지요. 준석은 포졸들에게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설원이 서 있었지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마지막으로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준석, 가지 마라. 설원이 달려가려 했지만 유모가 붙잡았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설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준석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을 떼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준석은 한시댁을 떠났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몸에는 누명만 걸쳐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한시댁 머슴이 곡식을 훔쳤다더라. 그러게,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지. 머슴 주제에 욕심이 과했나 보네. 준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쓰라렸지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설원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아팠으니까요. 한시댁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설원은 안채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한윤기 대감은 병석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토지는 압류되고 머슴은 쫓겨났으며 집안의 명예마저 바닥에 떨어졌지요. 유명찬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집안 전체가 자신의 것이 될 터였지요. 그는 잔을 들어 달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겠지. 하지만 유명찬은 몰랐습니다. 쫓겨난 머슴 노준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준석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발밑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준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은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었지요. 그때는 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원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머슴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설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를. 달빛만이 준석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쓸쓸했지만 고든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한시댁에서는 설원이 창가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떠난 방향이었지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준석, 미안합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설원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부친도 살피지 못하고 집안도 지키지 못했으며 준석마저 떠나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설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명찬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준석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시댁에는 한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집안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지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었으니까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준석이 한시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세 사람의 운명은 서로 다른 길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노준석의 이야기입니다. 쫓겨난 그날 밤 준석은 산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땅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머릿속에는 설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젖은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지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준석은 다음 날 아침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장터로 향했지요. 장터에는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장사치들이 물건을 팔고 머슴들이 품을 팔았으며 떠돌이들이 구걸을 했습니다. 준석은 그곳에서 품팔이를 시작했지요. 짐을 나르고 나무를 패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다른 머슴들과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남들이 잠들 때 그는 장터 구석에서 장사치들의 장부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를 아는 머슴은 드물었기에 장사치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자네 그를 아는가? 조금 압니다. 그럼 내 장부 좀 정리해주게. 돈을 주겠네. 그렇게 준석은 낮에는 짐을 나르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지만 점차 쌓여갔지요. 그리고 준석은 장사치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물건이 잘 팔리는지, 어느 상인이 믿을 만한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배워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준석은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곡식을 사고 팔았지요. 장터와 장터를 오가며 값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더 큰 장사를 벌였지요. 포목을 다루고 소금을 거래하며 점차 상단의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준석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불과 몇 년 만에 저렇게 되다니. 머리가 비상하고 셈에 밝다더군. 돈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준석은 장부를 다루는 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상단이 믿을 만한지, 어느 거래가 위험한지를 한눈에 꿰뚫었지요. 그리고 돈줄을 따라가며 사람들의 거짓과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준석은 제법 이름이 알려진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고향을 잊지 않았지요. 밤마다 별을 보며 한시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설원을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설원의 10년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석이 떠난 뒤 한시댁은 더욱 기울었지요. 토지는 모두 압류되었고 사랑채마저 넘어갔습니다. 한윤기 대감은 충격으로 병이 깊어져 이듬해 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원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지요.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둘은 조그만 초가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설원은 품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삭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지요. 양반댁 아씨였던 그가 이제는 품팔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설원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준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지요. 준석,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세월이 흐르자 설원에게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삼남이었지요. 집안 형편은 설원네보다 나을 것 없었지만 어머니는 딸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설원아, 내 나이가 이미 30이 넘었다. 이제라도 시집을 가야 한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살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넌 어찌하려느냐. 시집을 가거라. 설원은 결국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 생활은 녹록지 않았지요. 시아버지는 술을 좋아했고 남편은 무능했으며 시어머니는 까다로웠습니다. 설원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밭을 갈았지요. 양반댁 며느리였지만 실상은 머슴과 다름없었습니다. 밤마다 설원은 달을 보며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한시댁 마당에서 준석을 보던 그때가 그리웠지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준석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 버렸고 준석은 어디론가 사라졌으니까요. 유명찬의 10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시댁을 집어삼킨 뒤 기세가 올랐지요. 토지를 손에 넣고 그것을 미천 삼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관아와 연주를 대며 이권을 챙겼고 상단과 거래하며 돈을 불렸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유명찬은 제법 이름난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유명찬의 재산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지요. 그는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단의 돈을 빼돌리고 관아의 세곡을 횡령했지요. 하지만 교묘하게 숨겼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명찬은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하인을 여럿 거느렸고 좋은 옷을 입었으며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유나리는 복이 많으신 분이야. 장사 수완이 뛰어나시다더군.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하지만 유명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교묘하게 거짓을 꾸몄고 더욱 깊이 비리를 숨겼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쫓겨났던 머슴 노준석이 나타나는 꿈이었지요. 이제 그 머슴도 어디선가 죽었겠지. 걱정할 것 없다. 유명찬은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운명의 실은 여전히 얽혀 있었습니다. 노준석은 상인이 되어 돈과 장부를 다루는 법을 익혔고, 한설원은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로 고통받으며 지냈으며, 유명찬은 거짓으로 쌓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이지요. 준석은 이제 머슴이 아니었고, 설원은 이제 양반댁 아씨가 아니었으며, 유명찬은 여전히 거짓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바퀴는 곧 다시 한 곳에서 멈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고향 마을에서 말입니다. 준석은 장터에서 장부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설원은 시집 마당에서 빨래를 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준석,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저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유명찬은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내 비밀을 모른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10년 전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달빛만이 세 사람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오일장이 섰지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물건을 파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날 한설원은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광목을 사고 바늘을 사야 했지요. 설원의 옷은 남루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지요. 10년 전 그 아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설원은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광목 가게 앞에 섰지요. 값을 물으니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지요. 설원은 한숨을 쉬며 다른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든 형편에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탄 사내 하나가 장터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제법 좋은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주머니가 차 있었으며 뒤에는 하인 둘이 따르고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누구신가? 다른 고을에서 온 상인인가 보네. 제법 재물이 있어 보이는구먼. 그 사내가 바로 노준석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준석은 말에서 내려 천천히 장터를 걸었습니다. 장터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늙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주위를 살폈지요. 혹시 아는 얼굴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때 준석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광목 가게 앞에서 값을 물어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는 여인이었지요. 뒷모습이었지만 준석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깨의 선, 그 걸음걸이, 그 한숨 쉬는 모습까지 바로 한설원이었습니다. 준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10년 만에 보는 설원이었습니다. 준석은 설원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설원은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했지요. 마지막 광목 가게 앞에서
설원이 멈춰 섰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석이 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주인장, 저 광목 한 필 주시게. 예, 나리. 좋은 물건이십니다. 준석은 광목을 받아들고 설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설원이 놀라 돌아보았지요. 부인, 이 광목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설원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낯선 사내에게 어찌 물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준석은 광목을 설원 앞에 내밀었지요. 받으십시오. 제가 옛날 신세를 진 집안과 인연이 있습니다. 신세를 진 집안이라니요? 한씨 문중 말입니다. 설원이 깜짝 놀라 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내가 한씨 문중을 아는 것일까요? 준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한씨 문중을 아십니까? 설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집안이 지금은 어찌 되었습니까? 몰락했습니다. 대감은 돌아가셨고 집안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준석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직접 듣고도 믿기지 않았지요. 설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그네께서는 어찌 한씨 문중을 아십니까? 옛날에 그 집안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요. 설원은 준석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준석은 광목을 설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옛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받아주십시오. 설원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설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광목을 받아들고 황급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준석은 설원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저며왔지요. 10년 전 그 아씨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 저 부인을 아십니까? 예전에 본 적이 있네.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준석은 장터를 빠져나와 옛 한시댁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 앞에 섰지요. 대문에는 유씨 문중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역시 유명찬이 이 집을 차지했더군요. 준석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지요. 누명을 쓰고 이 대문을 나섰던 그날. 설원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불러 세우려 했던 그날. 준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지요. 분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은 마을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주막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준석은 구석 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리 댁이 요즘 잔치를 크게 벌였다더군. 그러게,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장사 수완이 좋으셔서 그렇다지. 준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유명찬이 10년 동안 잘 나갔던 모양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준석이 돌아왔으니까요. 며칠 뒤 준석은 고을의 큰 상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단 주인에게 말했지요. 저는 다른 고을에서 온 장사치입니다. 장부 정리에 능합니다. 장부 정리라. 마침 우리 상단 장부가 엉망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준석은 상단의 장부를 넘겨받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문제가 많았지요. 숫자가 맞지 않았고 기록이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석은 상단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빼돌린 흔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빼낸 것 같습니다. 거래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상단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의심은 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준석이 장부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지요. 여기 보십시오. 이 거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이 장부를 다룬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명찬이라는 분입니다. 문중 어르신이시라 믿었는데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유명찬이었군요. 10년 전 한시댁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수법이었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말했지요. 이 장부를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상단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석은 그날부터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유명찬이 10년 동안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거래, 장부 조작, 돈 빼돌리기,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지요. 한편 설원은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광목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지요. 값이 얼마였느냐? 한 나그네가 공짜로 주었습니다. 공짜로? 웬 나그네가? 설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나그네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밤이 되자 설원은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그 사내가 누구였을까? 어딘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설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석은 주막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설원이 사는 집 쪽을 향해서였지요.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모든 것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지요. 유명찬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은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준석이 고을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석은 여러 상단의 장부를 정리해주며 신뢰를 쌓아갔지요. 장부를 보는 눈이 정확했고 숫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준석을 보고 감탄했지요. 저 나그네 장사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장부 하나만 봐도 거짓과 진실을 가려낸다더군. 우리 고을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다행이야. 준석은 상단마다 돌아다니며 장부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명찬과 관련된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유명찬은 10년 동안 여러 상단과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고을에서 제일 큰 상단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김주인이라 불리는 60줄의 노인이었지요. 준석은 장부를 펼쳐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이 거래 기록을 보십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이 기록에 따르면 작년 가을에 곡식 100석을 유나리에게 넘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넘겼지요. 하지만 돈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김 주인은 깜짝 놀라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준석의 말이 맞았지요. 곡식을 넘긴 기록은 있지만 값을 받은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받았을 텐데. 혹시 영수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유나리를 믿고 따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지요. 유명찬은 믿음을 이용해 장부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준석이 다시 장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른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넘겼지만 돈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유나리가 돈을 안 준 겁니까? 장부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명찬을 문중 어르신으로 믿고 거래했는데 속았다는 것이었지요. 준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상단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같은 일이 있는지. 며칠 뒤 준석은 여러 상단의 장부를 모두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지요. 유명찬과 거래한 상단 대부분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았지만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거나 장부를 조작해 적게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모든 기록을 깨끗한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상단별로 빠짐없이 적어나갔지요. 유명찬, 내가 10년 동안 저지른 일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준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지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한편 유명찬은 자신에게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며 호의호식했지요. 하인들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고 손님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명찬은 상단 주인 몇 명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주인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술이 몇 순배 돌자 유명찬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좋은 거래 많이 합시다. 그렇지요. 유나리 덕에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주인은 말없이 술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유명찬이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김 주인장,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하지만 김 주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석이 보여준 장부가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김 주인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유나리가 정말 우리를 속인 걸까? 아니면 장부에 실수가 있는 걸까? 며칠 뒤 준석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관리를 만나 정중히 인사했지요. 날이 제가 상단들의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요? 여러 거래에서 빠진 돈이 있습니다. 장부를 조작한 흔적도 보입니다. 관리는 준석이 내민 종이를 받아들고 살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기록이었지요. 날짜별로 누가 얼마를 빼돌렸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제가 직접 장부를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준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기록을 보니 유명찬이라는 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찬은 고을에서 이름난 부자였고 문중의 어르신이었지요. 그런 분이 장부를 조작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리가요? 그럴 리가 없소. 장부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관리는 준석이 정리한 기록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는 정확했고 날짜도 명확했으며 증거도 충분했지요. 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하오? 나리께서 조사하셔야 합니다. 상단 주인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유명찬이 고을의 유지라 해도 법을 어겼다면 조사해야 했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명이 떨어졌습니다. 유명찬과 거래한 상단들의 장부를 모두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찬은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지요. 무슨 일로 갑자기 장부를 조사한다는 거냐? 날이 관아에서 거래 내역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유명찬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조작한 장부들이 드러날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장부쯤이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걱정할 것 없네. 하지만 속으로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밤에 몰래 사랑채에서 장부를 꺼내 살펴보았지요.
조작한 부분을 다시 고쳐볼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상단들의 장부는 이미 관아로 넘어간 뒤였으니까요.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유명찬을 부르러 온 것이었지요. 유날이 관아에서 오시라 하십니다. 무슨 일인가? 장부건으로 여쭤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찬은 마음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옷을 차려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관리가 엄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그 옆에는 여러 상단 주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준석이었지요. 유명찬은 준석을 힐끗 보았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준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날이 장부를 점검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소. 이상한 점이라니요? 여러 상단과 거래하면서 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명찬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거래를 소홀히 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준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종이가 들려 있었지요. 유날이 이 기록을 보십시오. 작년 가을 김주인 상단에 곡식 100석을 받았으나 값을 치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장부 실수일 것이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박 주인 상단에서 포목 50피를 받았으나 반값만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석은 계속해서 하나하나 거래 내역을 짚어갔지요. 유명찬이 10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상단 주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속은 겁니까? 유나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거였군요. 유명찬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발뺌했지요. 이것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준석은 조용히 유명찬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석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정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가 유명찬에게 물었습니다. 유날이 이 기록이 틀렸다면 증거를 대시오. 유명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조작한 장부들이 증거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지요. 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유나리의 재산을 묶어두겠소. 날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 할 뿐이요. 유명찬은 관아를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준석은 멀리서 유명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관아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석이 정리한 장부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했지요. 상단 주인들을 불러 증언을 듣고 거래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유명찬의 죄상은 명확해졌지요. 장부 조작, 거짓 거래, 돈 빼돌리기. 10년 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찬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앉아 술만 마셨지요. 하인들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명찬은 혼자 장부를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10년 전 한시댁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수법이 이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도대체 저 장사치는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내 장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가? 유명찬은 준석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관아에서 본 그 사내.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유명찬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엄중한 분위기였지요. 관리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나리, 조사 결과 나리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소. 나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오. 증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소. 관리는 앞에 쌓인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준석이 정리한 장부 기록들이었지요. 상단별로, 날짜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주인 상단에서 곡식 100석을 빼돌렸고 박주인 상단에서는 포목값을 속였소. 그뿐만이 아니오. 준석이 앞으로 나서며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10년 전 한씨 문중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유명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석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10년 전 유명찬은 한시댁의 토지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거짓 차용증을 만들어 토지를 빼앗았지요. 그건 근거 없는 말이오. 근거가 있습니다. 이 차용증을 보십시오. 준석은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로 10년 전 유명찬이 위조했던 차용증이었지요. 준석은 그동안 관아의 문서고를 뒤져 이것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 차용증의 도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윤기 대감의 도장이 아닙니다. 관리가 돋보기를 꺼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준석의 말이 맞았지요. 도장의 글자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조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조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한윤기 대감의 진짜 도장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준석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윤기 대감이 살아생전 관아에 제출했던 문서였지요. 거기에 찍힌 도장과 차용증의 도장을 나란히 놓고 보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리,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소? 유명찬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지요. 준석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년 전 한시댁 곳간에서 쇠고기 사라진 일도 유명찬의 짓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장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쇠고기 사라진 시기와 유명찬이 갑자기 재산을 불린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준석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모두 맞아떨어졌지요. 유명찬이 한시댁의 쇠곡을 빼돌린 뒤 그것을 팔아 재산을 불렸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관리는 유명찬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나리,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소. 나리, 제발. 입 다물게.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말을 더 하겠소. 관리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유명찬을 잡아가두라는 명이 떨어졌지요. 포졸들이 유명찬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명찬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소. 법대로 처리하겠소. 포졸들이 유명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유명찬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애원했지요. 나리,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관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명찬은 그렇게 관아에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지요. 유나리가 옥에 갇혔다더라. 10년 동안 사람들을 속였다지. 그러게. 한시댁도 그자 때문에 망했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유명찬이 사기꾼이었다니. 설원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러 나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것이지요. 유명찬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어딘가 익숙한데
설원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지요. 10년 전 부친이 병석에 누웠을 때 찾아와 살림을 도와주겠다던 문중 친척이었습니다. 그 뒤로 집안이 무너졌었지요. 그럼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것이 유명찬이었단 말인가. 설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살았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준석이 떠올랐습니다. 준석도 그때 누명을 쓰고 쫓겨났었습니다. 준석은 결백했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였어. 설원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준석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설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날 대문을 나서던 준석의 뒷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명찬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먼 섬으로 유배 보낸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빼앗았던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명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한시댁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준석을 불렀습니다. 이번 일은 자네 덕분이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유명찬의 죄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요.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네는 어찌 이렇게 장부를 잘 보는가? 그리고 한시 문중일까지 이렇게 자세히 아는가?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저는 옛날 한시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었구려.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아는구먼. 준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체를 완전히 밝힐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유명찬은 옥에서 끌려나와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죄를 저지르고도 잘도 살았네. 인과응보라더니 정말 그렇구먼. 유명찬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재산도 명예도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준석은 멀리서 유명찬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명찬, 내가 한시댁에 저질렀던 일을 이제 갚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준석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설원을 찾아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준석은 망설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설원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준석은 주막방에서 혼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지요. 준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원,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악은 무너졌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치유였지요. 준석은 내일 설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설원이 사는 곳을 물었지요. 주인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준석은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10년 만에 제대로 된 대면이었으니까요. 설원이 사는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지요.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준석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들어가야 할까요? 설원이 자신을 받아줄까요? 그때 집 안에서 설원이 나왔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나온 것이었지요. 설원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준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터에서 광목을 주었던 그 나그네였으니까요. 나그네 어르신, 어인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부인,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한시댁 토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관아에서 사람이 와서 알려주었지요. 유명찬에게 빼앗겼던 토지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나그네 어르신께서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도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원은 준석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정확히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인, 10년 전 한시댁에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설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머슴이라는 말에 준석이 떠올랐으니까요. 머슴이요? 예. 노준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설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준석을 아십니까? 압니다. 아주 잘 알지요. 준석은 천천히 갓을 벗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지요. 10년의 세월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설원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석? 예. 설원 아씨. 설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요. 10년 전 쫓겨났던 머슴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준석이 맞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준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과라니요? 제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시댁도 대감님도 아씨도. 설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준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겁니다. 제가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대감님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준석, 그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시지요. 차라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준석, 이제 머슴이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준석은 설원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지요. 설원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설원이 물었지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준석은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쫓겨난 뒤 장터에서 품을 팔았던 일, 장사를 시작했던 일, 장부를 다루며 상인이 되었던 일. 설원은 준석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군요.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와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저 때문에 돌아온 겁니까?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원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준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시댁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씨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실이요?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닌 머슴이었습니다. 아씨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지요. 설원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석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다니. 준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석은 설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설원 아씨, 10년 동안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아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설원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석을 보내고 후회했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아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석을 붙잡았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마음은 여전했지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씨, 혹시 혼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하지만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준석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설원이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설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준석, 이제 어찌할 생각입니까? 토지를 되찾아 드렸으니 이제 떠나려 합니다. 떠난다니요? 예.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설원은 당황했습니다.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또 떠난다니.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설원은 용기를 냈습니다. 10년 전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준석, 저와 함께 있어 주실 수 없습니까? 준석이 놀라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제 저는 양반댁 아씨가 아닙니다. 그저 홀로 된 여인일 뿐입니다. 준석도 신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설원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지요. 10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그것이 제가 원하는 일입니다. 준석은 설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손이었지요. 그렇다면 제가 아씨 곁에 있겠습니다.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시댁의 아씨와 옛날 머슴이 함께 살기로 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석은 되찾은 토지로 작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설원은 그 옆에서 준석을 도왔지요. 두 사람은 소박하게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신분의 벽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중요하지 않았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설원이 말했지요. 준석,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맙습니까? 돌아와줘서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졌고 선은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10년의 세월을 견뎌냈지요. 준석은 조용히 떠났다가 당당하게 돌아왔습니다. 머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말입니다. 설원은 1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소중한 사랑 이야기였지요.